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9개 민영방송과 KTV가 함께 마련한 특별대담 진행을 맡은 이재웅입니다. 코로나 백신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계획대로 접종이 잘 진행이 돼서 얼른 코로나 확산세가 잡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겠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준비를 위해서 K-뉴딜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봄을 기다리듯이 코로나의 종식을 기다리면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 위원회 이광재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원 방송 김형기 기자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10년 됐나요? 이른바 야인 생활 하시고. 10년 됐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치에 복귀를 하셨습니다. 네. 그 기간에 어떻게 지내신 겁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외국에도 많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싱크탱크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네. 힘들고 연그러지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뭐 세상 공부 다 하시고 다는 아니고요. 다시 정치에 복귀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짐도 하시고 이러셨나 봐요. 예, 결국 그 역사 발전의 도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그거겠죠. 그 작년 말에 책을 내셨어요. 네. 예, 제목이 노무현이 옳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다. 아주 직설적인 제목을 뽑으셨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과 저와 함께 꿨던 꿈이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 서민이 좀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미국, 중국 사이를 넘어서 좀 우리가 동북아 균형자로서 좀 강인한 나라가 되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컴퓨터를 좋아하시고 디지털을 좋아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디지털과 기술의 선도국가가 되는 거. 이런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 낸 문제를 정책으로 풀이한, 정치 얘기가 아니고 정책으로 풀어야 된다. 네. 그런 책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이 정책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세상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노력하자. 네. 그런 뜻이죠. 당시에는 정말 우광재로 불릴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인연이 깊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시기에 노무현을 책으로 소환해내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이유는 뭡니까? 결국 그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정치로 모시고 오는 게 참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네. 죄송하고. 예. 그러나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대를 개혁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 네. 그다음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도전, 어떻게 보면 또 정치 벤처를 꿈꾸는 새로움이 필요한 이 시대에 저는 그 에너지가 다시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죠. 네. 자, 그렇게 이제 정치에 복귀를 해서 21대 총선에서 강원 원주 갑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고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더불어민주당 K-뉴딜 위원회 본부장을 맡으셨습니다. 네. 작년에 상설위원회로 격상이 됐는데 이곳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결국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코로나 이전의 세계하고 코로나 이후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새로운 세계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가 뉴딜 위원회고요. 그 새로운 미래라고 하면 결국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그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코로나 이후도 디지털 그린 세계라는 것이 그 도전 과제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러면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적어도 탄생에서 죽음까지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안전망을 만드는 게 네. 기본이고요. 그러나 미래로 가는 강력한 도약을 하자. 마치 위기 시에 케네디 대통령이 달나라 프로젝트를 하고 난 다음에 위대한 미국이 됐듯이 네. 우리가 디지털 선도 국가가 돼야만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다. 디지털 시대의 특징은 2등은 살아남기 어렵다.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우리가 그린 선도 국가가 돼나가자. 결국 그렇게 되면 디지털 그린 영역에서 우리가 일론 머스크보다 좋은 회사가, 애플보다 더 훌륭한 회사가, 지멘스보다 훌륭한 회사가 나오면
미래를 열고 일자리가 생기고 결국 경제에 힘을 갖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거죠. 네, 의원님 뭐 아주 기본적인 뭐 질문이긴 한데요. 그 K 뉴딜도 아마 의원님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좀 있습니다. 그 뭐 K 뉴딜 이미 뭐 익숙한 단어긴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좀 쉽게 설명한다면 어떤 건가요? 그 결국은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거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잖아요. 네네. 근데 일자리는 지금 디지털과 로봇이 되면 점점 더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휴대폰 하나가 없이는 못 살잖아요. 이 디지털 세계에서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하자. 옛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통신망,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3G를 투자해가지고 오늘날 IT 강국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디지털 부분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정말 좋은 훌륭한 기업이 나오는 거죠. 네. 예,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를 이끄는 기관차를 만드는 거죠. 결국 이제 미래로 가려면 투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럼 투자는 결국 이제 민간 투자가 중요한데, 그럼 정부는 하나는 규제 개혁을 확실히 해서 투자를 하게 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970조 원쯤 되거든요. 네. 국민연금 등을 포함하면 1950조쯤 됩니다. 이 돈이 지금 갈 데가 없죠. 네. 그래서 규제 개혁을 통해서 확실하게 민간 투자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 결국 뉴딜 펀드가 하나가 자리를 잡게 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결국 우리가 정치에서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정권도 유연하잖아요. 그러면 법과 제도로 만들어서 네. 이 뉴딜이라는 성공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고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그것을 끌고 나가는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로 만드는 것이죠. 제가 거기에 본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다 하는 건 물론 아니고요.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코로나19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잡혀야 이 K 뉴딜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방역과 함께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참 이게 힘든 거라는 걸 예. 저희들도 이제 피부로 절감을 하고 네네. 있거든요. 이 여주의 신속 PCR 도입 사례 이걸 그 검토를 촉구를 하셨는데 네. 이 부분이 그 생소해하는 분들도 많으셔서 네, 어떤 부분입니까? 그 이제 코로나가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지치잖아요. 네. 그 장사도 너무 안 되고 예. 좀 또 봄이 오게 되면 등록금도 내야 되고 쉽지 않죠. 네. 그럼 우리가 방역과 경제를 같이 이제 추진하자. 더군다나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그러게 보니까 여주에서 53분 만에 신속하게 네. 음성을 가려내고 그럼 음성으로 QR코드 같은 걸 주면은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KCC라는 회사도 문을 열었고 아울렛도 문을 열었고 심지어는 5일장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례를 우리가 확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데 어제는 전남 그 영암에서 예. 2,007만 7천 명을 갖고 있는 조선소가 네. 이번에 실시하고 있거든요. 서울대학교도 준비 중이고. 네. 그러면은 이제 작년에 등록금 내고 학교 못 간 대학생들도 네. 이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도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기업도 만약에 이런 신속하게 PCR을 통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이 주름살을 극복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례가 좀 더 많이 퍼져서 이 계절의 봄도 오지만은 경제의 봄도, 마음의 봄도 함께 오기를 소망하고 이걸 확산하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는데 최근 보니까 이제 광주시 광산구에 그 희망 백신 정책에 좀 주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맞는 백신은 아니고 아마 그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떤 대출 프로그램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기존 대출 프로그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 중소기업 중앙회장님이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는 네네. 제발 그 대출 이자를 연장을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는 2008년도에 법으로 아주 격렬한 논쟁을 그 3년짜리 법을 만들어서 본인이 원하면 기업 대출과 심지어는 부동산 대출도 연장해 줬습니다. 그건 이제 정부가 제가 계속 촉구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서민들 중에는 무담보 무보증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광주 광산구에서는
새마을금고하고 신협하고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그 처음에 300만 원을 1%의 대출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3만 원 내는 거잖아요, 일만에, 일년에 네네. 그런데 겨우 손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역시 신용도가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 잘 갚는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안 해주면은 이분들이 30%, 40% 결국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으로 몰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광산구의 이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면 좋겠다. 그러면 신협하고 새마을금고가 나서면 네. 이게 더 밀착 금고이기 때문에 좋고 저는 이제는 중앙 정부가 그 이 지방 정부를 확실하게 지원해서 그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아예 서민금융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도 무담보 무보증모도 대출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서민들을 도와주는 서민금융이 하나가 탄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초저리 대출을 해주면은 금융기관에 뭐 지자체나 정부가 이자 부분에 대한 지자체가 보전을 3% 정도 이자 보전을 해주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네네. 그리고 이제 본인에게 1%를 부담하는 부담하게 거죠. 하고. 근데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우리가 1,000만 원의 대출에 3%면은 3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보통 재난지원금 뭐 이렇게 주면 매시 30만 원 뭐 이렇게 주는데 네네. 그러면 1,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이자를 자꾸 우리가 1%를 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서민들에게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네. 이 서민의 눈을 맞춘 지금 대출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그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경제적인 불평등 뭐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뭐 정부로서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한 타격, 특히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지역별, 계층별 양극화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K자 양극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흐르는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고민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이런 부분도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결국에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결국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를 결국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네. 봐집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를 만든 투자를 이룬 결국은 기업이 결국은 성공해야 일자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업이 성공하는 일자리가 나오게 되면 여태까지는 투자세 공제를 중심, 투자 액수를 중심으로 세액을 공제해 줬는데 네. 이제는 일자리를 만드는 거와 연동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세금을 법인세를 깎아주는 그렇게 해서 기업도 살고 우리 일자리도 늘어난 윈윈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중산층이 복원돼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대기업은 작년에 20%의 수익이 났는데 대부분 대주주가 외국인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줘서 또 주식에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업과 또 주식에서의 윈윈이 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네.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이제 세금을 가지고 결국 서민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네. 만들 수밖에 없다. 결국 소를 키워야 소고기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부 소고기 먹는 얘기만 하지 소를 키울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기업을 보다 강하게 키워내고 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세제 혜택으로 주식으로 이 공유하는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분은 아무래도 중산층을 염두에 둔 그렇죠.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입법 준비 중인 건가요? 지금 입법 준비 중이고요. 예. 대략 그 정부에서도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재형저축이라고 해서 네네. 우리가 그 막 20%짜리 이익을 줬는데 예. 지금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은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거고 투자한 분들한테는 세제 혜택. 우리 요새 은행에 맡겨도 막 이자가 1% 그렇죠. 이렇잖아요. 그렇죠. 요새 회사들 배당하는 거 보면 3%, 6%도 배당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의원님 뭐 지금 재난지원금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4차 재난지원금 가지고 뭐 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3월 중으로 좀
지급되기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주문도 하셨는데 그 의원님 그 뭐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기본소득 논쟁도 뭐 지금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아주 좀 적극적인데 의원님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공감은 하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뭐 이재명 지사의 충정은 이해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현실성과 구체성은 아직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소득 논의는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돈을 주면 좋은데 이거 계속 줄 수 있는 거야? 네. 그렇죠. 두 소득이 번째는 이 기초노령연금 어르신들이 내가 3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이거 뺏어가는 거야? 추가로 얹어주는 거야? 이런 또 질문을 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그럼 또 세금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근데 그 이재명 지사의 소득을 보니까 이제 1단계로는 1년에 50만 원 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한 달에 4만 원 좀 더 주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거는 기본소득이 아니고 이거 무늬만 기본소득이다. 저는 오히려 좀 더 줄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또 크게 보면은 나중에는 그 1년에 60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씩 네네.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러면은 300조 원이 들어가거든요. 1년에. 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게 되면 올해 생생 가능 인구가 100명이면 우리가 20명을 부양합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뒤면 40년을 부양해야 합니다. 저는 절대 증세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치를 해나갈 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좋죠. 우리가 뜨거운 열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냉정함이 우리가 국민들을 더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라고 보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기본소득이 좀 더 그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의 기본소득이어야 한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소득에 대한 사실 정의나 기준도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할 의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 선진국에서도 이 기본소득이 생긴 게 결국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디지털이 진화되게 되면서 일자리가 떨어지게 되니까 뭔가 새로운 소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과거에는 대략 80세쯤 사망하는 걸로 해서 국민연금이 짜져 있었는데 수명 100세 시대가 나오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복지국가가 축소하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는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험적인 겁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현재 국민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 코로나 국면을 넘어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이 디지털로 미래로 도전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가 소득을 주려는 노력은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라는 거 선거 때문에 너무 표에 이용되거나 그런 데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결국은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진지한 논의는 필요하다. 네. 근데 국민들도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좀 어떤 해결책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이 마일리지 포인트를 통합해서 이거를 현금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예. 이런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네요. 결국은 국민들의 숨어있는 소득을 찾아주고 네. 전자화폐를 만들어서 국민의 새로운 소득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1월 달에 국민들이 카드사 갖고 있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나눠준다고 해서 서버가 다운됐잖아요. 네. 이때 나눠준 돈이 3조 5천억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서 10만 원씩 나눠주는데 쓴 돈이 1조 4천억입니다. 카드 포인트만 나눠준 게 더 많잖아요. 네. 근데 1년에 마일리지 포인트가 20조쯤 됩니다. 근데 혹시 잘 어딘지 알아요? 예, 그냥 뭐 모르시잖아요? 전 많은 국민들은 내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 자기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걸 빨리 찾아주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다. 네. 지금 CJ 원카드만 하나로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전자화폐로 내년에 한국은행이 발행할 때 마일리지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굳이 지역화폐를 만드는데 또 1,800이라는 돈을 안 줘도 재래시장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길이 네. 또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해놓으면
전자화폐로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에 많은 블로그에 글을 많이 검색하면 이제 그분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열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 건강 데이터를 의료회사가 쓰게 되면 내 데이터 값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열리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들의 숨어있는 소득을 찾아주는 거. 이건 세금 안 쓰는 거잖아요. 세금 안 쓰고도 굉장한 돈을 국민한테 네. 드릴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건 전자화폐로 나와서 미래를 대비해서 미래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잘 모르면 자꾸 현재 세금 쓰는 얘기만 자꾸 하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세금을 쓰지 않고도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미래로 가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저는 빨리 올해는 예. 적어도 추석 때쯤엔 저도 내년 설날 전에는 올해 카드사 포인트처럼 나눠줄 수 있으면 예. 좋겠어요. 포인트 많이 쌓이셨나 봐요. 일부러 요새 찾고 있죠. 자, 지금 뭐 이런 아이디어들 뭐 책상에서 나오지 않죠. 현장에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올 텐데 K 뉴딜 본부장으로서 연초에 지역 균형 뉴딜 현장을 많이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점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정책과 현장의 거리감, 뭐 괴리감, 뭐 이런 것들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제일 나쁜 게 탁상 공론 같아요. 네. 사실 현장에 가면은 많은 답이 있고 현장의 문제를 풀면서 결국은 살아있는 정책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라남도 정책 고문을 해서 전라남도를 많이 가봤거든요. 네. 가보니까 거기에 한전이 있는 걸 알게 됐고 네네. 해상 풍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대규모 해상 풍력이 48조 원짜리 대규모 프로젝트가 출범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가 몇 년 전부터 앞으로 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시대가 온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진취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제 네. 계속 설득을 했고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가 됐는데 네. 잘 작동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부산에 가서 그 은행과 중소기업 중기부가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블록체인 특화된 펀드를 만들고 왔거든요. 그렇듯이 결국은 현장을 다니면 다닐수록 그 지역에 특화된 잠재력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충청도는 충청도대로 네네. 그런 특화된 잠재력을 결국은 만들어서 세계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말씀을 하셔서 요즘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정책으로 이런 그 가상화폐를 말씀하셨다가 거기서 낭패 보는 국민들이 생기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거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결국은 많이는 양성을 했어야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쪽에 가상화폐 쪽으로 너무 이제 이게 투기 광풍으로 불 건가. 그러나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양성하는 데는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게 안 됐다는 부분이 안타까운 점이고 이제 근자의 흐름은 미국에서 페이팔이나 카드사나 모두 다가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화폐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2년 전까지만 해도 리브라에 대해서 미국 의회 굉장히 공격적이었는데 네. 이제 중국이 유엔화를 전자화폐나 이런 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금 비트코인은 5천만 원까지 가게 된 거죠. 또 어제는 머스크 때문에 또 떨어지기도 했고.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전자화폐의 추세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한국은행도 전자화폐를 우리가 추진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에 그 인터넷이 처음 났을 때 우리가 그 인터넷이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해가지고 그 통신사들이 인터넷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당시 좀 조롱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나 그 뒤에 이메일이 나오고 엠팩3, 엠팩4라는 동영상 압축 기술이 나오면서 우리가 음악을 듣고 예. 영화를 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블록체인의 기술에도 조금 더 오픈된 생각. 그러나 이 비트코인의 광풍은 좀 더 안전화시킬 수 있는 거. 적어도 1번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어쨌든 그 한국판 뉴딜 뭐 그 다 흐름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역 균형 뉴딜 이렇게 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계속 그 강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가장 큽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에 100% 땅이 있으면요.
약 9% 땅에만 공장 짓고 땅 짓고 살고 있습니다. 65%의 대한민국 산, 20%의 농경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수도권의 51%가 과밀되다 보니까 부동산 값이 폭등하죠. 생활비가 너무 비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년에 50만 명이 귀농귀촌을 합니다. 근데 50만 명이 귀농귀촌을 하는데 막상 중소도시에 가면은 일자리가 부족하죠. 네. 교육 환경이 만만치 않죠. 문화시설이 없죠. 그 다음에 의료가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지역균형이라는 부분에서 일자리와 교육과 의료와 문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만 지역이 확실하게 산다. 그러나 지역을 하나를 보게 되면 네덜란드의 바이닝햄이라는 건 3만 5천 도시에서 식품 하나로만 60조 원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다 아는 나파밸리 와인은 인구 11만인데 그 중에 와이너리 하고 하는 분들은 1만 5천 명밖에 안 되는데 세계적인 산업을 만듭니다. 네. 우리가 깐느라는 모르는 지방이 없죠. 그 인구 7만인데 세계적인 영화제를 만들잖아요. 이 결국 인구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혁신이 있느냐 없느냐. 살아가는데 애들을 공부시키는 거, 의료 문제, 문화의 혜택 이거를 결국 우리가 지방에 주는 거를 만들면 충분히 가치가 있고 그래야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함께 살 수 있다. 그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역들이 이제 그런 고민 하에 이렇게 많은 노력들은 경쟁을 갖추긴 하고는 있는데 사실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어쨌든 뭐 여러 현장도 많이 다녀 경험도 많으시니까 뭐 고향 강원도나 하고 뭐 충청도나 뭐 전라도든 이런 지역들은 이런 걸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제안을 한번 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갑작스러운 뭐 예를 들면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네네. 싱가포르와 우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세계적인 신항만 신공항을 통한 그러니까 미래의 산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혁신도시를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절반의 성공이거든요. 그러니까 혁신도시를 활용하면 예를 들면 전라남도 나주 같은 경우는 한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에너지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성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이 있잖아요. 그럼 생명과학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네. 원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의료와 건강보험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의료기기 산업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또 강원도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전통 산업 중에서 미래 산업을 찾아내는 건데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동원 산업에서 투자를 해서 연어 양식을 하는 거예요. 예. 첨단이거든요. 예. 스마트 팩토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1년에 연어 시장이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미래 산업이 되잖아요. 제가 어제는 울산 갔다 왔는데 울산에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이게 수소차로 바뀌어야 돼요. 기존 산업을 또 미래 산업으로 바꾸면 울산에 또 미래가 열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본인의 지리적 이점에서 강한 게 있든지 두 번째는 혁신도시를 연계하든지 또 하나는 전통 산업 중에서 미래를 결합하든지 이런 것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우리는 도전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뉴딜 펀드도 제안을 하셨어요. 이게 최초로 제안하신 거였나요? 네. 네. 제가 기재위 국회의원을 하다 보니까요. 이 대한민국 돈이 어디 있는가를 다 찾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국가 예산을 550조를 쓰는데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1경 8천조입니다. 아, 1경 8천조. 예. 그리고 국가가 갖고 있는 국민연금 등이 갖고 있는 게 1950조. 예. 그리고 대기업이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950조. 1%의 금리만 더 줘도 움직일 수 있는 게 막 100조 원 이상의 돈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미래로 가려면 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엄동설안에 어디로 투자를 하러 나서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세제 혜택을 주고 안전판을 마련해서 결국 투자로 미래로 가고 소득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뉴딜 펀드를 생각하게 된 것이고요. 네. 이제 3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출시가 네.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눈여겨 봐야 할 건 뭡니까? 이제 곧 3월 달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 형편으로서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인데 별로 수익은 적게 나는 거. 그러나 안전한 거. 그다음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거는 수익을 많이 볼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고 중간형 세 개가 발표됩니다. 근데 저는 태백산에 강원도 태백산에 태백 가덕산에 우리가 풍력 단지를 만들었는데 네. 풍력 단지에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은 대략 6%에서 8% 이익을 봅니다. 그럼 괜찮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있으면 아마 대통령 주재 행사로 수많은 정부는 사실은 제도를 만들어주고 마중물을 대는 거고 네. 수많은 이제 그 우리가 금융회사와 기업이 서로 결합해서 아마 상품 보고 대회를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 눈여겨 보시고 예. 안정형을 선택하실 예. 수도 있고 과감함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뉴딜 펀드를 조성했다 했는데 국민이 거기다 돈을 넣었다가 또 낭패를 보면 네. 원망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유럽 같은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로 100조 원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예. 요즘 이제 ESG가 대세잖아요, 기업들이.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구글이나 세계적인 회사들 아리백이라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만 쓴 것을 납품을 받겠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산업계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때 좀 미래로 같이 가면서 투자도 얻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한국판 뉴딜 펀드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9개 지역 민방과 KTV가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 대담,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이광재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뭐 이번에 주거 문제 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뭐 아파트, 부동산, 주택 이 문제는 뭐 여당의 좀 아킬레스건이기도 한데 최근에 해법으로서는 또 뉴딜인데 주거 뉴딜이라는 표현을 좀 쓰셨는데요. 주거와 뉴딜 이 조합인데 조금 잘 와닿지는 않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니까 코로나 이전의 집하고 이후의 집이 달라지겠다. 그렇죠. 느낌을 갖죠. 예. 우리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50%가 늘었는데 집을 50% 늘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집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놀아줘, 놀아줘. 안 놀아주니까 물총으로 컴퓨터를 쏜다는 거죠. 예. 그럼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속초에 오신 분들이 아파트를 사서 왔는데 네. 뭔가 하나 리조트 사이에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게 아이들의 돌봄이 예. 정말 절실하다. 맞벌이한테 너무 힘든 문제다. 그럼 뭔가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부 비대면 수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비대면 수업이 쉽고 그렇지 못한 주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과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공부방을 만들어 놨는데 애들은 공부방이 없고 전부 다 인근에 있는 커피집에 나가 있거든요. 네. 과거에는 외우는 공부였기 때문에 조용한 방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유튜브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다른 환경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환경도 달라져야 되고 요번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한 것이 요양원에서 발생했잖아요. 예.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 볼 때는 불효하는 거고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막상 요양원에 가게 되면 1인실 1심 경제적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노인 돌봄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는 집이 단순한 집이 아니고 일,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패키지로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겠다. 그게 진정한 복지고 저비용 사회를 만드는 거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지방에 많이 만들어주면 지방은 훨씬 강력해지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집의 어떤 환경이 내 집 안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주거의 환경을 지금 말씀하셨죠. 그럼 집도 좀 넓어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집은 오히려 작아지죠. 작아지고. 그리고 공유 공간이 많아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집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집값은 생활비는 떨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이 와서는 우리가 65세에 정년을 하면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네. 그 고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것이 같이 세트로 돼 있으면은 훨씬 더 비용은
떨어지고 효율은 높아지겠죠. 네. 근데 이런 주거 뉴딜을 하는 게 사실상 진정한 신복지고 미래복지다. 네. 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시골서도 저기 우리가 제주도에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예. 강원도에서도 충청도에서도.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삶을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코로나가 사회적인 변화나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다른 쪽으로 돌리게끔 해놨는데 교육 분야도 또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교육 현장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학교를 간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나 이런 생각도 했고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서 우려했던 게 현실로 나타났죠. 학력 저하라든지 또 학습 격차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필요할 텐데 의원님은 그걸 교육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셨어요. 예. 교육혁명이라고 하신 그 단어는 어떤 뜻이었는지. 제가 오늘 강원도 평창 출신인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부모님의 교육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요새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전국에서 용이 나야 된다. 네. 지금은 부모님이 재산이 있으면은 과외를 많이 하고 해외 유학도 갔다 오게 되면 그게 결국 계급 격차가 되니까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거잖아요. 아, 사다리가 사라졌다.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살펴보니까 많은 비대면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EBS나 KBS나 갖고 있는 이런 자료 전부 저작권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 도서관을 가야만 책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각한 게 대한민국에 있는 국회 도서관 수백만 권 이걸 전부 디지털라이징해서 학교 교실까지 아파트 단지까지 보내자. 그러면은 무한정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 저렴하게. 이게 법안을 추진 중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EBS에서 앞으로 취업 준비생. 여태까지는 EBS가 고등학생들 대학교 대학교 이제 가는데 그 입학하는데 주로 서비스를 했다면 이제는 취업 서비스도 이번에 같이 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온라인으로 전 세계 국내 석학들의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무한정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게 이제 교육판 넷플릭스고 예산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국은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고 기술력은 교육에서 나오고 그 교육은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질문하는 이제 외우는 대한민국을 끝내고 질문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을 때 위대한 나라가 된다. 교육혁명을 하자. 이거죠. 예. 그것은 그 의원님의 그동안 교육의 경험에 비춰서 그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예, 지금 대체로 이제 예산도 확보됐고 법도 저는 착실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야 위대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난하고 힘없고 빽 없는 분들도 인간이라는 게 내 자식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네. 저는 그 계층의 가장 강력한 사다리가 전 교육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디지털 혁명이 왔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교육을 우리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부산 방문하셨죠? 네. 그래서 동남권 신경제 엔진 전략 발표했고 부산의 세계인이 좋아할 수 있는 야구장을 짓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야구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어느 정도 규모면 되겠습니까? 외국처럼 왜 이렇게 거기서 가족들이 바베큐도 구워 먹으면서 야구 그렇죠. 보고 이런 게 있던데요. 우리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도 야구장이 있고 오클랜드도 바다가 보이는 데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제가 수십 개 나라를 가봤습니다. 예. 가보니까 우리는 체육관이 그 안에 그냥 체육 시설만 네. 있는데 대부분 그게 오피스고 상가고 심지어는 그 안에 레스토랑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샌프란시스코가 보이는 바닷가에 야구장을 만들고 네. 우리가 신세계가 지금 인천에 꿈꾸는 것처럼 바깥을 호텔이나 주거단지를 에워싸고 몰을 만들고 그러면 그 부산의 그 지구 자체는 서면이나 우리가 그 금융단지로 갈 수 있는 바로 길목이거든요. 네. 그런 데를 만들면 랜드마크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리고 부산이 국제영화제로 세계적인 영화제를 만들었는데 영화 산업이 없거든요. 예. 그런 거와 결합돼 있으면 저는 부산이
미래의 관광 도시로 확실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다 신항만 신공항까지 붙이게 되면 전 세계적인 도시가 될 거다. 그래서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인천, 네. 부산, 광양 이 세 군데의 바다를 통해서 세계적인 도시를 만드는 게 하나의 이 개방 국가로 가는 전략이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꿈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이번에 확실하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걸 해결하는 게 저희 꿈이고 네. 인간적 도리라고 생각하죠. 그 의원님은 강원도 기반의 의원님이신데 지금 보니까 부산 시당 미래본부장도 맡으셨어요. 네. 그 부산에 머무는 시간도 또 많으시고 부산에 참 공을 많이 들인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이런 것들이 연관이 돼 있는 겁니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과 제가 23살에 네. 만났었는데요. 결국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보면 결국은 인연으로 사는 거다. 시절 인연은 시대 정신이고 사람의 인연은 인연인 거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 꿈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루는 초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만들었어요. 부산하고 강원도가 만나면 부강하게 살 수 있다. 부강하게 살 수 있다. 네. 예. 그 뭐 연장선상에서 그 의원님 요새 뭐 대권 행보에 대해서 아마 질문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뭐 저도 뭐 여러 차례 여쭤봤는데 그간 좀 신중한 태도를 좀 보이셨는데 최근에는 보면은 좀 뉘앙스가 조금 구체적으로 답한다는 느낌이 뭐 제 느낌일 수도 있지만 느낌이 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대권 도전하실 건가요? 그 고심을 많이 하는데요. 결국은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코로나와 디지털은 우리를 인간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음까지 인간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거를 지켜주는 나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보다 더 위대한 기업이 나오고 우리 제2, 제3의 손흥민이나 BTS나 봉준호 감독이 나오는 이 문명과 문화의 앞선 나라를 만드는 거.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여기서 낀 새우가 아니고 이것을 넘어서 세계인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여권이 자랑스러운 강인한 나라를 만드는 거. 저는 그 시대의 목표와 이 역사 발전의 방향에 내가 과연 맞는 것인지 그 시대와의 대화, 저와의 대화를 깊이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 역할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도전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근데 무방하겠죠. 그 시대적 과제가 네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무겁고 엄중하죠. 네네. 그럼 조금 뭐 부가 설명해서 그 대권 도전에 예를 들면 이제 뭐 변수 의원님이 아까 했듯이 시대 과제도 있지만은 그 정치라는 것도 또 환경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 고민되는 변수나 대목들이 좀 있습니까? 뭐 경쟁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좀 정치 상황이라든가 뭐 그런 종합적으로. 지금 뭐 대통령이나 그 여당의 지지율 뭐 이런 변수들 말이죠. 근데 결국은 그 역사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역사 발전의 그 방향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고 거기서 어떤 지위가 생기면 생기는 거고 안 생기면 안 생기는 거지. 네네. 어떤 지위를 갖고 시대적 과제를 논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정치꾼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꿈꾸는 건 정치가가 되는 겁니다. 네. 역사의 발전에 헌신하는 거죠. 거기에 자리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역사 발전을 향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죠.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역사 발전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절실함이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그 의원님 정치 경력을 한번 볼까요? 1988년 최연소 보좌관으로 국회에 입성하셨네요. 그리고 30대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되셨고 40대에 국회의원 그리고 역시 최연소 도지사를 역임하셨어요. 그 이후에 또 굴곡도 있고 짧다면 뭐 짧고 길다면 길고 이런 여정을 쭉 달려오셨는데 그동안에 내 개인으로서의
또 정치가로서의 그런 여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원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꿈 하나만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불꽃처럼 살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어려운 고비마다 강원도민들이 저를 각별한 애정으로 저를 살려주셨다. 주셨죠. 세 번째로는 결국 3번 쓰러지고 3번 일어선 등소평은 결국 개혁개방을 통해서 13억 중국 인구를 결국 G2의 반열에 올렸습니다. 등소평의 전기를 많이 보았죠. 저는 이 나라가 좀 위대한 나라로 가는 그 과정에 제가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저는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시대정신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 시대정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시대도 빨리 변해서 너무 어렵고 힘든 이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뜻한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과의 이 기술 경쟁과 디지털의 세계적인 경쟁은 우리한테 무한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인한 국가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저는 스마트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코리아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정확한 것으로. 오늘 의원님이 지금 말한 이 시대정신이 오늘 대담의 결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기 기자도 이광재 의원 나오셨으니까 뭐 메시지나 당부 말씀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뭐 메시지까지는 아니고 네. 오는 9월에 아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빅2로 언급되는 두 분 외에 우리 제3후보로 언급되는 이광재 의원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참여해서 경선 흥행도 그렇고 경선이 조금 더 뭐 흥미로운 이런 그 경선이 좀 진행됐으면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는 살아있는 동물이라고 하셨죠. 예. 참 알쏭달쏭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늘 그러셨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이광재 본부장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모쪼록 한국판 뉴딜이 성공을 거두고 그 열매를 대한민국이 골고루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영기 기자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개 지역 민방과 KTV가 함께 마련한 특별 대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 본부장에게 듣는다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